여보,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우리 가족 드디어 베트남 여행 가게 됐어.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던 제 등 뒤로 날아와 박히는 그 웃음소리는 어쩐지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가족여행 가요. 좋죠?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끼리 잘 다녀올게요. 우리 가족끼리. 그 네 글자가 제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될 줄은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해를 살아온 남정임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오후, 저는 부엌에서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상현이와 며느리 유정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하람이가 스마트폰 화면에 머리를 맞대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우와, 엄마, 여기 수영장 진짜 크다. 나 여기서 미끄럼틀 100번 탈래. 하, 우리 하람이 신났네. 여기가 베트남 다낭에서 제일 좋은 풀빌라래. 아빠가 우리 아들 소원 풀어주려고 큰맘 먹고 예약하는 거야. 다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국의 땅 이름이 제 귀에 낯설게 와닿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야자수 아래 에메랄드빛 수영장이 펼쳐져 있고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더군요. 평생 부엌과 안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제게는 그야말로 그림 속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낭으로 여행 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비행기 오래 타시면 힘드시잖아요. 더운데 가셔서 고생하실까봐 저희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푹 쉬고 계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정한 목소리, 걱정 어린 말투. 하지만 그 말은 투명한 유리벽이 되어 제 앞에 세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유리벽 너머 나는 여전히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소외된 타인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아들 녀석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제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죠. 늘 제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척했고, 제 취향보다는 의사소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의사 선생님이 짜게 드시지 말랬잖아요. 제가 어머님 드실 건 따로 싱겁게 묻혀놨어요. 괜찮은데 난 이게 더 맛있다. 안 돼요, 어머님. 그러다 혈압 오르시면 어떡해요. 다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걱정이라는 말 앞에서는 제가 평생 먹어온 입맛마저 틀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낭은 지금 많이 덥고 습하대요. 어르신들은 그런 날씨에 바깥 활동 오래 하시면 금방 탈 나세요. 저희가 옆에서 아무리 잘 챙긴다고 해도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며느리의 논리정연한 말에 저는 정말 그들의 여행에 짐만 될 것 같은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나 하나 없으면 저 아이들이 더 편하게 놀다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고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또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거기 해산물 식당은 꼭 가야 된대. 예약해야 한다던데?
그래, 그럼 지금 할까? 하람아, 너 새우 좋아하지? 응, 나 큰 새우, 랍스터. 제 존재는 완전히 잊힌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쿠션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 하람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다낭에 같이 안 가? 할머니는 집 지켜야지. 우리 강아지. 왜? 할머니는 수영복 없어서 그래. 내 뽀로로 수영복 빌려줄까?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제 심장을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불렀고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여행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것을, 아니, 손님조차 아니라는 것을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며느리는 눈에 띄게 상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은 언제나 제가 아닌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제가 평생 해온 살림 방식은 매일같이 며느리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쌀은 그렇게 박박 문질러 씻으면 맛있는 쌀눈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살살 헹궈내셔야죠. 나는 평생 이렇게 밥해 먹고 살았다. 옛날 방식이잖아요,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여행가 있는 동안 밥 잘 챙겨 드셔야 하니까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조곤조곤 설명하는 말투.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 짓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심지어 행주 빠는 법까지. 제가 없는 동안 집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된다는 그럴듯한 핑계 아래 며느리는 자신의 규칙들을 제게 하나씩 각인시켰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늘 그랬듯 침묵으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녁 과일을 깎고 있는 제 옆으로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아가. 무슨 일이냐? 그게 저희가 이것저것 예약하고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빠듯해져서요. 비행기 값이랑 리조트 비용이 생각보다 더 나와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150만 원만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TV 소리만 키울 뿐이었죠. 돈, 결국엔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휴대폰으로 돈을 붙여주었죠. 띵동하는 알림 소리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울리자 무겁던 거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저희 다녀와서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방금 전까지 머뭇거리던 모습은 온데간 없이 며느리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든 것보다 제 존재의 가치가 150만 원으로 매겨진 것 같아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돈이 오간 다음 날 현관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신이 나서 상자를 뜯었죠. 와, 엄마, 내 캐리어 진짜 멋있다. 스파이더맨이야. 그렇지? 우리 하람이 좋으라고 제일 비싼 걸로 샀지. 이건 엄마 아빠 커플 트렁크. 색깔 예쁘지? 거실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새 캐리어 3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새빨간 어린이용 캐리어와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은회색 커플 캐리어. 3개의 가방은
완벽한 하나의 가족 세트처럼 보였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레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쭈그러져 있는 낡은 갈색 보따리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가 영감이랑 단둘이 온천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 사뒀던 것이었죠. 그 가방이 꼭 오늘 제 신세 같았습니다. 나는 돈이고 짐일 뿐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장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채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저는 그렇게 저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뜨끈한 북엇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뱃속이라도 든든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요란하게 캐리어 끄는 소리와 함께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 내외는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현아 아가, 밥은 먹고 가야지.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 어머님, 저희 시간 없어요. 공항 라운지 가서 간단히 먹으면 돼요. 며느리는 손목 시계를 톡톡 치며 재촉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지켜주실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보일러는 무조건 외출로 해두시고 에어컨은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저녁 8시부터 9시 딱 1시간만 트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반찬통에 제가 번호 다 붙여놨거든요. 그거 1번부터 순서대로 드셔야 상하지 않아요. 아셨죠? 알았다.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집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들 녀석은 그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선 채 손에 들린 규칙 목록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돈까지 내주고 들어온 살림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첫날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남긴 메모지를 냉장고 한가운데에 자석으로 붙여두고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1번이라고 적힌 멸치볶음통을 꺼내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멸치는 딱딱했고 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8월의 늦더위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강처럼 흘렀지만 에어컨 리모컨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기만을 시체처럼 기다렸습니다. 이제 30분 남았네. 선풍기 앞에서 헐떡이며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내 집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영감이랑 일군 내 집. 그런데 나는 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에어컨 하나 켜지 못하고 먹고 싶은 반찬 하나 꺼내 먹지 못하고 있는 걸까? 마치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눈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저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순종적인 시어머니의 삶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가득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이국적인 수영장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 저 지금 수영해요. 여기 엄청 좋아요. 할머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손주 녀석의 해맑은 목소리에 잠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잠시 화면 속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반찬부터 순서대로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죠? 상하면 큰일 나니까요. 먹었다. 다행이네요. 에어컨은 너무 오래 트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해산물이 정말 싱싱하대요. 그럼 끊을게요,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들은 완벽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시어머니라는 짐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떠난 그들만의 천국에서요. 전화가 끊긴 검은 화면 위로 땀에 절어 초라하고 늙은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서 나라는 존재로부터 떠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한 분노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뒤척이는데 창밖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더니 어느새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샤시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컹거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집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암흑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그저 이 무서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있을 땐 이런 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천둥이 치면 당신은 하늘이 사진 찍나 보다 허허 웃으며 내 손을 잡아줬잖소. 그런데 지금은 당신 없이 나 혼자 이 집에서 이 무서운 풍파를 다 맡고 있소. 제 독백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지끈 하는 파열음과 함께 베란다 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베란다 낡은 창문의 잠금새가 비바람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창문 한 짝이 활짝 열린 채 미친 듯이 덜컹거렸고 그 틈으로 비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이친 비는 순식간에 베란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거실 마룻바닥까지 시커멓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늙고 약한 팔로 덜컹거리는 창문을 닫아보려 애썼지만 거센 비바람에 창문은 제 소나기에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창틀에 손등을 부딪혀 시뻘건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이 온통 물바다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수건이며 걸레를 가져다 바닥에 깔았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의 양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떠오른 사람은 아들 상현이었습니다. 그래, 상현이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 아들이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알려줄 것이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상현아, 나다. 지금 집에 큰일 났어. 밖에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창문이 부서졌어. 물이 막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다.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창문이 부서졌다고요? 아이고, 일단 관리실에 전화해 보셨어요? 이 밤중에 이 비바람 몰아치는데 어느 관리실이 전화를 받니? 나 무서워 죽겠다, 상현아.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제발 어떡하면 좋은지 좀 해다오. 제 절박한 외침이 아들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울음 섞인 애원에도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도 여기서는 어떻게 수건 같은 걸로 우선 막아보세요. 이미 다 해봤어. 소용이 없단 말이다. 상현아, 제발. 제가 다시 한번 애원하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전화 이리 줘봐. 제가 어머님이랑 통화할게요. 목소리가 바뀌며 어머님,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창문 하나 고장 난 거 가지고요. 보험 처리하면 되고 정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잖아요. 저희 지금 저녁 식사 중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상현 씨 사업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들 모신 자리라고요. 그런 일로 자꾸 전화하셔서 자리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알아서 처리 좀 하세요. 국제 전화 요금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차가운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호들갑, 낭비. 며느리에게 저는 아들의 중요한 저녁 자리를 방해하고 국제전화 요금이나 낭비하는 귀찮고 시끄러운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다시 받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수건으로 잘 막아 놓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은 정말 곤란해서 그래요.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빗물이 흥건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제 울음소리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서야 했죠.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끔찍한 밤이 지나고 제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폭풍이 핥히고 간 아침, 집은 처참했습니다. 밤새도록 들이친 비에 거실 마룻바닥은 군데군데 시커멓게 얼룩졌고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죠.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차가운 말들이 제 안의 모든 미련과 기대를 남김없이 앗아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움직여 걸레로 바닥을 닦고 엉망이 된 집을 치웠습니다. 밥을 차릴 기운도 없어 찬장에 넣어두었던 시어 빠진 묵은지를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한 숟갈 떠넘기는데 시큼하고 군내나는 그 맛이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맛있게 먹을 수도 없어 그저 꾸역꾸역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남정임. 너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밤새 괜찮았어? 어제 태풍 때문에 순천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집은 무사하고? 왜 대답이 없어? 너 혹시 무슨 일 있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금쪽 같은 아드님한테서는 별일 없냐고 전화 한 통 없었냐? 친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기계처럼 의존했습니다. 창문이 부서진 것, 물이 새어 들어온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쳐죽일 놈의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싹수 노란 것들이 내 속을 긁어도 보통 긁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야, 남정임.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편네야. 너 대체 왜 그렇게 살아? 평생을 그렇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바보같이 괜찮다 소리만 하면서 살 셈이야. 너 대체 왜 그렇게 살아?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김 여사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는 제 귓가에 남아 한참 동안이나 맴돌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홀린 사람처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골라놓은 화려한 벽지, 아들이 편하다고 사다 놓은 푹신한 소파, 손주 녀석의 장난감. 이 집의 모든 물건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문득 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온전한 내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제 시선이 안방 장롱 위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에 닿았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영감의 공고함이었죠. 영감, 당신은 다 알고 있었소? 내가 이 집에서 내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이 꼴을 다 알면서도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고 간 거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낑낑대며 공고함을 내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함께 손때 묻은 연장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 집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고치고 만들었던 영감. 망치를 쥐어보고 드라이버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구한 바닥에 깔린 널빤지가 살짝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널빤지 틈새에 손톱을 넣어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감이 제게 남긴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한 겹 벗겨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기름종이 안에는 비닐 커버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단 한 장의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였습니다. 집문서가 왜 여기에 아들 녀석 장가갈 때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었나? 영감은 왜 이걸 이런 곳에 꼭꼭 숨겨두고 간담. 저는 당연히 소유주가 남편이나 혹은 아들 상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권리자라고 적힌 칸에 또박또박 새겨진 이름 석자. 남정임?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평생을 상현이 엄마로, 어머님으로 불리며 살아오느라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온전한 제 이름 남정임. 세상에 이 집이 내 집이었어? 처음부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었다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니까요. 전기세 낭비하지 마세요. 아니, 틀렸다. 모두 틀렸어. 여긴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다. 내 집에서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종처럼, 죄인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서러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제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손때 묻은 등기권리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이름 남정임 석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광펜을 칠한 것처럼 선명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남정임 그래, 나도 이름이 있었지. 상현이 엄마도 사부인도 어머님도 아닌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이 있었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 눈치를 보며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먹었던 날들, 며느리의 잔소리를 잔소리인 줄도 모르고 다 나를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세뇌했던 날들, 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던 그 비참한 날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는 숨 쉬는 것도 다 돈이에요. 아껴 쓰셔야죠. 저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정아. 내 말대로 숨 쉬는 것도 돈이지. 그런데 말이다. 너는 지난 몇 년간 내 집에서 내 공짜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게야. 그것도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밤새도록 저는 과거의 기억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러움에 울다가 분노에 치를 떨다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다가 동틀 무렵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쯤 제 마음속의 모든 눈물과 혼란도 함께 거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기권리증을 접어 가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자기 연민의 밤이 끝나고 차갑고 단단한 결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친구 김 여사였죠.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잠이 덜 깬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이 새벽부터. 김 여사, 나 정임이야. 아침부터 미안하다. 정임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랑은 영 딴판인데? 꼭 싸움터 나가는 장군님 목소리 같네. 친구는 귀신같이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문서 찾았어. 영감이 자기 공구함 밑바닥에 숨겨놨더라. 그런데 김 여사 그 집문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이 집 처음부터 내 거였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김 여사의 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진짜야. 내 집이었다고? 야, 이 등신 같은 년. 그럼 너는 여태 내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한 거였어?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영감탱이가 그래도 마지막에 큰일 하나는 하고 갔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당장 그 산 것들을 내쫓아버릴 거지.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내 평생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 집 팔아버리려고. 제 말에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는 소리와 함께 외쳤습니다. 그래, 그거다. 잘 생각했다, 남정임. 아주 잘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 하나 있는데 아주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장 전화해서 연결해 줄 테니 너는 몸만 가. 알았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영감 장례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검은색 정장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여사가 소개해준 용궁 부동산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돋보기 안경을 쓴 중년의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차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 집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팔아주십시오. 제 단호한 말투와 제 행색을 번갈아 보던 사장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명의가 남정임 어르신, 본인이 맞으시군요. 실례지만 혹시 자제분들과는 상의가 다 되신 일인지요? 보통 이런 큰일은 이건 내 집입니다. 내 아들 집이 아니라 제 목소리에 서린 서늘함에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세대로만 팔아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저는 매물 위임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상현아, 유정아, 너희가 그 행복한 다낭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너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안락한 집은 더 이상 너희의 집이 아닐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지옥 같았던 지난 며칠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돌아온 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늙은 등대지기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용궁 부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사모님 댁을 보고 가신 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혹시 내일 오후 2시쯤 다시 한번 방문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시네요.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내일 오후 2시. 아들 내외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은 내일 저녁 7시. 모든 것이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흥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소동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공간을 낯선 사람들이 샅샅이 훑어보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 더 통쾌한 복수가 아닐까? 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복수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밤새도록 집 안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며느리의 잔소리가 무서워 억지로 하던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곧 팔려나갈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주인의 행동이었죠.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거실을 보며 저는 내일 펼쳐질 연극의 무대를 최종 점검하는 연출가처럼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시간이 되자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TV를 보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역시 집이 최고야.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 유정이의 목소리를 필두로 아들 상현이와 손주 아람이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낭의 햇살을 잔뜩 받아 건강하게 그을린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여독이 가득했죠. 유정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내팽개치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요? 비행기에서 먹은 게 영 부실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어머니, 집 잘 보고 계셨어요? 뭐 별일은 없었고요? 아들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은 채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인 양 낯선 눈빛으로 그들을 조용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제잘거리던 집안의 공기가 제 침묵 하나로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희가 선물도 사왔는데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화려한 포장지로 싼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정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제 눈빛에 유정이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순종적인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유정이는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가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저희끼리만 놀러 갔다 와서 단단히 삐치셨구나.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푸세요. 네. 자,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다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실크 스카프인데 유정이가 제 무릎 위로 선물 상자를 올려놓으려던 순간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워라. 네. 어머님 뭐라고요? 그 손 치우라고 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에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유정이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피곤해서 그러세요? 밥을 안 드셔서 그러시나 보다. 제가 얼른 씻고 나와서 찌개라도 금방 끓여드릴게요. 쌀은 씻어두셨죠, 어머님? 며느리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집의 부엌은 당연히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에 대고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일부터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며느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천천히 저를 돌아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무슨? 그리고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다시는 내 부엌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부엌이라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이것은 저의 첫 번째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선언에 며느리 유정이는 잠시 얼어붙는 듯 하더니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며칠 혼자 계셨다고 저희한테 시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네. 다낭에서 어머님 선물 사려고 저희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며느리는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을 제가 아니었죠. 선물은 내 정성이니 내 마음이고 밥은 내 주권이니 내 마음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 집에서는 각자 자신의 주권만 챙기며 사는 거다. 주권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혼자 사는 독채라도 돼요? 여기는 엄연히 상현 씨와 저, 그리고 우리 하람이까지 함께 사는 우리 집이라고요. 어머님 마음대로 그런 규칙을 정하시면 어떡해요. 아들 상현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유정아, 너도 제발 좀 참아. 여행 다녀와서 다들 피곤해서 그러잖아. 왜들 그러세요, 정말?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건 당신이랑 나,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어머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미소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웃으셨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그래, 웃음이 나온다.
내가 방금 우리 집이라고 했지? 그랬구나. 너는 여태까지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이 집이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그럼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정말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집이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인 상현 씨에게 상속된 건데 무슨 이상한 말씀을. 며느리가 상속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안방의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서랍을 여는 소리에 아들 내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꽂혔습니다. 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기름종이에 싼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위 며느리가 사온 다낭 기념품 옆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시끄럽고 내 그 잘난 눈으로 이거 똑똑히 한번 읽어보거라. 그 서류 가장 중요한 곳에 누구의 이름이 주인으로 적혀 있는지. 유정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유정이의 눈이 어느 한 곳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권리자 남정임? 저는 그런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뼘의 땅도 남의 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란 소리다. 제 말이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유정이는 들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비처럼 팔랑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들 상현이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저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유정이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뭔가를 꾸민 게 분명해. 상현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 좀 해봐.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뭐야?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 이게 대체.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하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얼어붙은 아들 내외를 보며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구나. 저는 태연하게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어제 만났던 용궁 부동산의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댁을 보고 가신 신혼부부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른 사람이 채 가기 전에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받아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두툼한 돈 봉투를 제게 내밀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쑥대밭이 된 거실 풍경과 넋이 나간 아들 내외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런 사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제 아들과 며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저분들에게도 인사하시죠. 제 집에 잠시 새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막 짐을 싸기 시작했으니 곧 방을 빼주셔야 할 분들이에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라도 집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시지요. 제 말에 부동산 사장과 아들 내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어색한 헛기침과 함께 가계약금 봉투만 남겨둔 채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우리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이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창백한 얼굴 위로 이내 독사 같은 냉소와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하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를 완벽하게 속이시고 이런 쇼까지 준비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서 순순히 개처럼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어머님의 아주 큰 오산이에요. 아들 상현이가 질겁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억나시겠네요. 3년 전에 상현 씨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받은 거요. 2억. 그때 어머님이 분명히 저희랑 같이 은행 가셔서 인감도장 꽝 하고 찍어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며 부탁하기에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그날이 집을 파신다고요? 좋죠. 파세요. 대신 그 2억부터 은행에 갚으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세금 떼고 빚 갚고 나면 어머님 손에 남는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 푼돈 손에 쥐고 어디 양로원이라도 들어가시게요? 며느리는 자신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확신하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에 잠시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현실적으로 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때까지 너클 놓고 있던 아들 상현이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유정이 저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네, 제발요. 아들은 제 무릎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오래전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누구보다 어머니가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아직 하람이도 어린데 네. 손주 길바닥에서 떨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정말 어머니께 잘할게요. 유정이 버릇도 제가 단단히 고쳐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꼭 드릴게요.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그 눈물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직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지 평생을 희생한 늙은 어미의 찢어진 마음에 대한 참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했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걱정, 내 가족 걱정뿐이구나. 이 어미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고 간 신혼부부가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두툼한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에 서명하시고 이쪽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바로 사모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주가 담긴 작은 그릇을 제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도장을 들어 붉은 인주를 묻히는 그 짧은 순간, 어젯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얼굴과 저를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래, 2억. 갚아주마. 내 아들 녀석에게 주는 마지막 밥값이다.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길바닥? 너희가 지난 몇 년간 내게 안겨준 이 마음의 지옥에 비하면 길바닥은 오히려 천국일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짓눌러왔던 모든 과거의 무게를 실어 계약서 위 남정임 이름 석자 옆에 도장을 쾅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는 제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안은 거대한 얼음 동굴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차려 먹으면 그들은 마치 저를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슬금슬금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서로를 향한 증오처럼 울려 퍼졌죠. 저는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것들은 이제 내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다. 곧 떠나갈 손님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정이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눈을 피해 매일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도끼 어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다가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제때 잘 챙겨 드시고요? 날도 더운데 너무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그 불길한 친절의 의미를 저는 며칠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의 이름에는 제 아들 박상현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드디어 받으셨네요, 어머님.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요즘 부쩍 기억도 깜빡깜빡하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한 행동을 하실 때도 많고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집 계약을 아들인 저희와 상의 한마디 없이 팔아버리시는 걸 보니 정상적인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법적인 후견인이 되어 어머님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를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냐?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머님이 하신 그 집 계약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법적 후견인인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니까요. 앞으로 어머님의 모든 것은
저희의 허락을 받아야 할 거예요. 통장도 도장도 심지어 이 집 밖으로 나가는 외출까지도요. 이제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선전포고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내 정신, 내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의 편, 친구 김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임아, 웬일이야? 김 여사 나 좀 도와다오. 그 악마 같은 것들한테 나 좀 살려다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법원에서 온 서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했지. 사람의 탈을 쓴 구미호라고. 야, 남정임.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너 절대로 저것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냐? 아니잖아. 이건 이제 집 문제가 아니야. 내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싸움이라고. 친구의 불호령에 제 울음이 멎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채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건 집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을 건 싸움이지. 그래야 내 친구지.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가자. 이건 명백한 재산 강탈을 위한 악의적인 신청이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저것들의 파렴치한 속셈을 세상에 알려야 돼. 당장 나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내게 전쟁을 선포했다면 기꺼이 받아줄 참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전쟁이다. 내가 살기 위한 내 마지막 전쟁. 법정 신문 기일이 잡히고 그날이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저는 친구 김 여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편에 서서 침착하게 저를 이끌어 주었죠. 어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어르신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친구분과의 통화 녹취 파일은 저쪽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증명할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님, 그런데 저것들이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정임이가 요즘 이상하다느니, 사람을 못 알아본다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 여사가 분통을 터뜨리자 변호사님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궁지에 몰리면 저렇게 악의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아드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들이 직접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어르신께서 가장 상처를 덜 받으시는 길이니까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 아들 녀석의 진심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이 법정이다. 정말 내 손으로 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 참이냐?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옆에서 답장을 쓰고 있다는 표시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망설임의 시간 속에서 저는 아들 녀석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도착한 답장은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유정이가 하는 말이 이게 저희가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재산도 지켜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 뒤에 숨은 비겁한 변명,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비겁함, 그리고 저희도 힘들다는 마지막 자기 연민까지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워낸 결과물이 고작 저런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허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제 인생의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 법정에서 보자. 그날부터 나는 내 어미가 아니라 내 적이 되어주마. 저는 답장을 보낸 뒤 망설임 없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플 마음도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전날 밤 김 여사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지만 우리 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 여사였습니다. 정임아, 괜찮냐?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 아들놈 번호까지 지우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네.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야.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내일은 그냥 우리가 겪은 그대로, 우리가 아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오는 거야. 절대로 기죽지 말고 판사 얼굴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말해. 알았지? 친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진실을 말하자. 떳떳하게.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심판의 날에 걸맞지 않게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눈부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와 함께 아침밥을 챙겨 먹고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첫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저만치 앞에 먼저 와 있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며느리 유정이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전의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죄인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여버렸죠. 제 어미의 눈조차 마주하지 못하는 저것이 바로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똑똑히 보아라. 너는 오늘 내 어미를 버렸고 저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기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결과가 고작 저것들이라니. 그때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직원이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어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마지막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김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육중한 문 안으로 들어서자 작지만 엄숙한 심리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며느리 유정이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어머님은 정말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희생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연로하시어 최근 들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고 자꾸만 위험한 행동을 하시려 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뿐인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어머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정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목이 맨 소리로 연습해온 거짓말들을 유창하게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증언이 끝나고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방금 시어머님께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셨지요? 네, 가끔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판사님, 증거자료 하나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제가 직접 서명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주 전 남정임 어르신께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십 개의 복잡한 조항을 모두 검토한 후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 분이 이렇게 어려운 법률 행위를 스스로의 온전한 판단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없을 때 부동산 업자에게 속으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법정 스피커를 통해 제가 며느리에게 여행 경비를 붙이기 직전 친구 김 여사와 나누었던 통화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다낭을 간다지 뭐냐 제 서름 섞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은 방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한 시어머니의 돈 150만 원을 받아 시어머니를 제외한 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갈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저희를 생각해서 주신. 유정이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차갑게 좁혀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진실의 증거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녀의 도리는 연로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지 부모의 인격과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너진 얼굴의 아들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설도 어떤 원망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을 한번 내려다본 뒤 그대로 지나쳐 걸어나갔습니다. 제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무서운 형벌임을 아들은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 순천에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감과 함께 살던 그 집을 판 돈에서 아들의 빚 2억을 마지막 밥값으로 떼어주고 남은 돈으로 장만한 온전한 제 집이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오후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친구 김 여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 여사. 나야, 정임이. 아이고, 남정임 여사님. 잘 지내시나?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여기 순천만 갈대밭이 그렇게 예쁘다더라. 가을 되면 바람 쐬러 한번 놀러와. 내가 맛있는 짱뚱어탕 끓여줄게. 저는 수화기 너머로 제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남정임이었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부디 평온과 존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